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 네. 농협은행에서 주담대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얼마 그렇죠. 전에.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소장님? 글쎄요, 일단은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은행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금융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이게 부동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분양 현장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은행 지점장님들이 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그 지금 상황을 추론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장님이 과거에 이런 일이 네.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뭐 농협처럼 주담대를 중단하고 이런 거는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은행 대출 한도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봐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겪었냐면 제가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이제 어떤 한 현장을 맡아가지고 분양을 하잖아요. 은행 지점장들이 영업으로 와요. 네. 이제 대출 좀 해달라. 우리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우리 은행, 네. 우리 은행이 아니고 이제 자기 은행이죠. 자기 은행. 자기 은행의 이제 자기 지점이죠. 네네. 똑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실적이니까 네네네. 자기 지점에 대출을 써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다니거든요. 네네. 진짜 영업맨이에요. 그냥 영업맨. 근데 대출하는 액수가 크다 보니. 네, 그렇죠. 그런 거겠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걸 하는데 네.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 총액 기준으로 뭐 한 7, 800억 정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각 지점에서 딱 하나 정도 해서 이제 맡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은행만 지정하면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2개 정도. 네. 2개 내지 뭐 많으면 3개 정도 이제 지정을 해서 주는데 네. 그래도 좀 약간 밀어주는 데가 있어요. 네, 시행사랑 연결이 돼서 네네. 시행사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때 어느 한 지점장님이 정말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좀 밀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출 실행하는 날 그 은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이제 데스크 딱 하고 직원이 한 서너 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들 일괄로 다 이날 나오십시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해서 대출 서류 다 받고 막 하는데 갑자기 계약자들한테서 컴플레인이 막 오는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아니 처음에 얘기했던 금리와 네. 그 다음에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니네가 밀어주는 데서 이렇게 한 권 정해주는 데서 하면 좋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내가 거래하는 다른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비싸고 네네네. 뭐 한도도 굉장히 뭐 대출 금액도 적게 해주고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네네.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네네. 상황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밀어주면은 금리도 좀 좋게 하고 네. 한도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갑자기 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대출을 보수적으로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우대금리, 보통 이제 금리, 대출 금리 하면 하나로 뭐 딱 금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일 때 네네. 우대금리 막 이것저것 통장 뭐 개설하고 신용카드 쓰고 네네네. 뭐 적금 넣고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이제 네네. 금리를 하나씩 줄여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도 많이 해주면 안 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보수적으로 받아라. 본사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진짜 난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다른 은행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른 타 은행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마침 이 은행은 대출도 이제 금리 얼마 해주고 네. 한도도 풀로 해주고 어려운 사람도 뭐 진짜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잡는데 그런 거를 다 풀어줘 가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해서 이 은행에다 맡겼어요. 진짜 그냥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럼 이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라고 지침이 왔냐? 갑자기. 예. 한 은행에 1년 동안 대출을 해야 될 총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출 총량이 있는데 이 은행은 상반기 때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네네네. 다 써버리니까 이제 하반기 때에 진행할 대출 총량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네. 없으니까 각 지점별로는 그런 지침이 하달이 안 돼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때 8월, 9월 달에 이제 네. 이 잔금을 치르니까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연말까지는. 은행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한도 적은 걸 가지고 나눠서 하려면은 지금 어느 한 현장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이 은행은 상반기 때 거의 대출을 안 한 거예요. 가지고 한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공격적으로 이제 막 쏟아 부으면서 대출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서 대출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로는 이제 은행마다 1년에 그 대출 한도 총액이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로 했던 그 은행은 이미 다 한도를 소진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불가하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됐다는 그런 거죠.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보면 네네. 지금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럼 가계대출 증가치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올해의 대출 양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8월까지 진행된 양이 많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은행별로 1년 시작할 때 정해진 총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총액 대비 지금 예를 들면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인데 네네. 지금 뭐 4분의 3이나 뭐 5분의 4나 뭐 이 정도로 대출이 은행마다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초과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각 은행.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별로 집중하는 시기가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은행은 상반기 때 거의 다 해버리고 하반기 때는 좀 놀고 어떤 은행은 상반기 때 좀 보수적으로 하다가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해서 매출을 그때 늘리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대출 증가 추세가 많다라는 얘기는 은행별로 다 상반기 때 많이 했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은행별로 한도, 이 총량을 이제 다다를 만한 이 대출 한도가 적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금융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취임을 하잖아요. 네. 이분이 대표적인 매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롭게 금융위원장이 취임됐잖아요. 네. 그 취임사를 보니까 진짜 특히나 가계 부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욕을 먹더라도 네.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데 네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출을 줄이고 네. 나중에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네. 연장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지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한도가 다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농협은행이나 이런 게 주담대를 중단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약간 패닉에 대해서 다른 가능한 은행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은행 또한 이렇게 한도가 다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금 어쨌든 뭐 이제 전세 대출이든 가게 뭐 이제 어떤 매매 계약을 맺고 대출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진행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타은행 빨리 가서 타은행에서 네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게 몰리면서 타은행들도 열어놨던 네. 그 대출을 이제 조금씩 진행하면서 한도가 소진되면 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쪽으로 계속 좀 압박이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거죠. 이 대출로 인해서 그러면 하반기라고 해야 되나 남은 이 네.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동산 쪽이죠. 네네. 이런 지금 대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출 규제라고 이제 봐질 수도 있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대출 규제가 아닌 그냥 총량 관리 쪽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규제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했던 계획했던 분들이 갑자기 막히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강하게 이걸 막는 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럼 대출 규제가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언론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각 은행별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한도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1년 동안 버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총액이 전부 다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은행으로 가거나 이러면 그 한도도 빨리 줄어들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확률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약간. 그러면은 이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매수자가 좀 더 축소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막히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약간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 매수자들 쪽이 많거든요. 아직도 네네네. 불안한 심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려고 하는데 문제는 집값이 그대로였던 게 아니고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네. 올랐으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금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출을 낀다든지 네네. 뭐 아니면 전세를 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버러지를 활용한 이제 집을 매수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 중에 하나인 대출을 거의 이제 약간씩 막아버리면 네네. 이 사람들은 사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소장님 약간 이게 또 부동산에서 저희가 또 심리도 또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매수 심리를 이게 약간 좀 강압적으로 좀 막은 거잖아요. 대출이라는 네네네. 거를. 그러면 약간 좀 사람 심리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올해까지 못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기다려. 내년만 되면 나 이제 출발할 거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약간 내년 되면 더 폭등을 하지 않을까, 증폭시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럴 듯. 예. 항상 그럴 듯하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쨌든 총량으로만 본다면 올해는 총량이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막고 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시작하니까 대출이 이때 막았던 게 내년부터는 다시 은행별로 다 풀릴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때 막 대출 막 서로 받아서 막 집 살려고 네. 노력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정책자라면 그 상황을 예상을 못 할까요? 나도 하는 생각. 그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심하다라는 진단이 내렸으면 이게 그냥 네네. 올해에만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을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네.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이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부터 은행들이 이제 대출 총액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 확 풀어버리냐? 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막았던 게 효과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규제했으니까 그러면 1월, 2월 이때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갈 것 같거든요. 그냥 확 풀어주진 않을 거다. 그렇죠.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데 모르죠. 그거는 이제 이 정부의 정확한 생각을 제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어쨌든 지금 이 매파에 속하는 고승범 위원장을 네. 새로운 위원장으로 이 선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가계대출을 쪼이고자 네. 하는 의지가 정부에 좀 강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월 달에 이렇게 확 풀어지는 네.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죠. 집을 사려고 했던 네네네. 사람이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얻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전면적으로 다 막은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다 막은 건 아니니까 지금 급하게 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은행들을 좀 알아보고 그 한도들이 좀 소진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급한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대비해서
그쵸. 난감한 상황을 안 만드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새로운 매수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의지대로 뭐 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 여력이 없는데 대출을 좀 많이 땡겨서 매수를 진행해야 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지금 뭐 경제 쪽 이제 저도 신문 보고 라디오도 이제 시사 라디오 이런 거 경제 라디오는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많이 요즘 나오는 게 지금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와 별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이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이제 많아진 것 같고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담대 중단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5대 시중은행 중에 거의 한 3곳이 지금 중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대출을 줄일 때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런 걸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뭐 서민들이 쓰는 대출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걸 쪼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걸 건들 수밖에 없는 게 가계대출 증가 추세의 대부분이 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거의 2년 전이죠. 이제 2년 전쯤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이 전세대출 증가, 이 추세가 좀 위험하다라는 이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세대출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 전세대출이 지금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세 대출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전세 대출 늘어나는 이 총액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그 금융 전문가 쪽에서는 이걸 위험한 요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네. 이 보증금도 일종의 빚으로 보는데 네. 이 보증금 안에도 빚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냐 아니냐. 네네. 사실은 이게 논란이 큰데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게 있죠. 실제로 만약에 임차인이 연체를 할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임차인도 사실 임차인은 연체했으니까 이제 임차인 나름대로 피해를 보지만 임대인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잘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은행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은행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이 모기지 대출을 했던 은행들이 이제 부도라든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네. 거의 국가 경제가 뭐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대출을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팩트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거. 그렇죠. 가계부채가 네. 증가하는데 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이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뭔가 이제 더 새로울 게 있나 싶은데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사태들이 좀 벌어지는 게 저도 당황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당황스럽겠어요. 미리 조금씩이라도 시그널, 뉘앙스라진 이런 걸 좀 해주면 네.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 딱 직면해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좀 빠르게 행동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